네, 전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34페이지 38번 항목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 부분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피통 작사강 해가지고 통정 허위 표시 그걸 보겠는데 뒤에서 보는 허위 표시보다는 실제적 중요성이 훨씬 덜한 것이기는 하나. 그래서 이거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실제적 중요성, 사례 자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보는 통정허위 표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래서 건수가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재판 건수가. 비진이 표시도 계약 의 효력 발생이 저지되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지되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는 유효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니까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비진이 표시란 자기가 하는 시행의 합리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위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의사표시를 한다. 예를 들면 사직을 의사가 없으면서 고용주 자신에 대한 신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사 초년병 때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런 적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민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이제 사직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한번 내본다라는 거죠. 왜 내보는 겁니까? 나를 믿어서 잡아주길 바라면서 그때 사직 의사는 없이 사직서는 제출을 했다. 그 이제 원칙적으로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런다든가 그러한 물건이 없으리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식견을 자랑하기 위하여 희한한 골동품을 주문하는 경우 희한한 친구죠. 아마 진품명품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왜 원칙이냐? 본문에 적어져 있으니까 그 진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든가 실제로 그러한 골동품이 존재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주문을 승낙하였을 때는 그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진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것은 무효이다. 예외라고 했던 이유는 단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원칙이 뭐냐 이것 자체는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을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할 의사를 의사 표시가 불일치가 일어났죠. 그러한 것으로서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고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해당한다라는 것. 그게 긍정된 판례는 사직서 판례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일괄사표 제출한 거 그걸 그대로 그냥 수리해서 그 다음에 재입사를 안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에 따른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립 과정의 고장과 내용상의 고장 이거를 구별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따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일단은 체크만 해두시고 이 부분은 이제 훨씬 더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통정허위 표시 그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39페이지에 선이 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다 몰랐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표에 그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허위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조문에는 이제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그랬고 한 10년 전부터 우리 민법 자체가 지금 60년대에 시행돼 가지고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그 민법을 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그러한 조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도 됐고 또 삭제도 됐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 부분 중에서 제한 능력자 부분 그렇게 일부가 개정된 적은 있지만 전면적인 개정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개정안 자체는 마련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하면 이 어감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개정안 거기에는 여기 제목이 어떻게 표제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냐면 짜고 한 거짓의 의사표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진입 표시에서는 알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건데 알고였다면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짜고가 된다는 겁니다. 짜고 이게 바로 통정이라는 거죠. 그랬고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됐던 전형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그래서 그것 자체를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갑에 대한 A라는 채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A라는 채권자가 갑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갑이 자기 친구 을하고 매매계약서를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계약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갑이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지금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간 것처럼 겉모습 내지는 외관 이것만 만들어내려는 거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각각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전에 봤다시피 매매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시는 이렇게 계약서까지 하나 작성을 해뒀으니까 이 겉모습, 외부적으로 표현된 걸 보면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똑같죠. 비진입 표시하고 똑같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이러한 현상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한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라는 것을 갑과 을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알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비진입 표시에 비진입 표시와 개념이 일치되는데 이거는 알고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통정, 짜고 한. 그래서 알고, 짜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짰다. 알고서 짰다. 이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통정이다. 요 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의미를 정리를 해두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은 체결을 하는데 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는 발생시키지 않겠다. 권리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요 짠다는 게 이 합의까지 하는 것. 다시 한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상적인 유효인 매매계약에서는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 이게 통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하고 또 이러한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그랬고 갑이 한 청약에 가짜 그 청약에 팔겠다라는 그 의사표시 그거를 이렇게 허위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확 줄여가지고 허위 표시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 그럴 때 이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이 108조에서 그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둘이 지금 효과 불발생이라는 게 바로 무효라는 거죠.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법이 그대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경우에는 효과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비통착사가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무효 2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무효 2개는 뭐냐? 일단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단서에 해당했을 때 RR일 때 무효. 그 다음에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랬고 이 부분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이게 바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 매매가 무효니까.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매매가 유효여야 되고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얘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지금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이것 자체를 이렇게 무효라고 하니까 이거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갑이 소유자면 나는 소유. 그런데 여기에 무효 등기가 있네. 그러니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무효 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거 돈 달라 그런 이야기 못한다라는 거죠. 소유권 넘겨달라 그런 이야기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행을 해버렸다. 이거는 급부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이 없다. 왜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까? 계약이 효력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행이 있었다면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제 그 부분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번 보시겠습니다. 허위 표시. 계약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체결되었더라도 그러니까 당사자는 멀쩡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는 다른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A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 B와 서로 짜고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B에게 이전해 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할 뜻이 전혀 없으며 단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어갔다라는 겉모습, 겉모양을, 외관을 제3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 서로 짜고 그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체결한 계약.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체결한 계약 이러한 것을 가장행위라고 하고 그것을 행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그리고 허위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특히 가장매매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와 표시의 객관적인 의미와 그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를 민법은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는 허위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비진입 표시에서도 어떻습니까? 증여 의사는 없었고 표시는 증여로 됐으니까. 그래서 허위 표시가 있고 둘째, 그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그러한 불일치를 알았으나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한 것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알고 짜고는 허위 표시고 알고는 비진입 표시고, 그래서 107조 앞에 38에서 본 비진입 표시. 세 번째, 뒤에서 보게 될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그 불일치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착오를 각각 정하고 있다. 이 세 경우를 합하여 각각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것 자체 이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 그랬고 이 흠결이라는 것은 결여. 의사가 없다. 왜 의사가 없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이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에 대응되는 상응하는 그러한 의사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도 표시는 매매 그런데 매매의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흠결이다, 결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7에서 우리의 생활 경험에 비춰보면 낯선 의사표시라고 하는 법 개념은 일정한 병적인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 개념이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기술 개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사표시라는 그 기술 개념이 그 본래의 특질, 본래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의사의 흠결에 있어서이다. 허위표시에 의한 이러한 계약은 무효이다. 얘들의 효과 불발생 합의했던 거,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던 거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앞서 예에서 A가 나중에 B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해 오면 이거는 이행하기 전이죠. B는 그 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청구를 물리칠 수가 있다. 얘가 가장 매매인데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되니까 그거를 주장 입증해서 그 청구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그리고 B는 비록 소유권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1번 요건에서 지금 틀렸다라는 거죠. 우리 민법은 아무리
아무리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허위표시의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 이건 이행 후죠. 그때는 반환돼야 된다. 이러한 원상이 보고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취소가 행하여진 경우 취소 효과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41번에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고 대항 불능, 무효 주장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그대로 해보면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 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고 등기를 넘겨뒀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소유자, 여전히 이 부동산은 갑 겁니다. 그런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한테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을이 가장매매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은 선이다. 가장매매라는 것을 몰랐다면 을이 소유자라고 한다는 거죠. 내지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병이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우리가 배웠던 이론 그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이 매매계약은 어떻습니까?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처분권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63빌딩을 팔겠다고 청약을 하고 여러분이 승낙을 하면 그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은 첫 번째 유효합니다. 첫 번째 요건 통과, 그 다음에 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 통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얘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얘가 소유자여야 된다. 근데 소유자는 누굽니까? 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번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처분권이 없다. 결국에는 을이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넘는 것은 이거는 결국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처분권이 필요가 없는데 처분행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권이 없으니까 무권처분이 되고 무권처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론대로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 선의인 경우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론대로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법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할 때 그러한 특별 규정을 뭐라고 하느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통지한 허위 의사표시, 상대방은 통지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108조 1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08조 2항에서 전항, 즉 1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전 1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선이면 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대항불능이라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 주장 금지. 결국에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인데 갑이 병에게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돼서 이 병이 보호가 돼서 결국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41번 제목 보시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항불능, 이 말은 바로 무효 주장이 금지된다. 앞의 40에서 본 A에서 가장매매에 기하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은 B가 예를 들면 자기가
빚에 몰린다든지 아니면 빚에 몰린 건 아닌데 순전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욕심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을 채권자 C에게 담보로 제공을 해줘 버렸다라든지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C에게 매도해서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고 해보자. 그 경우에 A는 지금 여기 A가 지금 갑이 되겠죠. A 여기 병이 지금 C가 되겠습니다. A는 C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그러니까 무효니까 자기가 소유자라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효니까 내가 소유자다.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저당권 등기 또는 소유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민법은 제108조 제2항에서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위의 경우에는 C가 B가 허위 표시의 행위에 의하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사실, 즉 따라서 B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몰랐다. 이게 바로 선의. A는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위의 제108조 2항과 같은 규정은 민법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뒤에서 보는 앞에서 봤죠 우리가 앞에서 본 민법 107조 제2항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B 지금 여기에 통 109조 제2항 이것이 착오입니다. 110조 제3항 사기 강박입니다. 이 모두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모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또는 전항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취소를 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소로 인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대 된다는 겁니다. 라고 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취소로 인한 무효화 이걸 뜻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비통착사가 비통착사강 이것들이 바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무효나 나지는 취소로 인한 무효화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여기에는 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무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즉 의사표시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무효가 되거나 내지는 착오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됐을 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애들이 이 특별 규정이 전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와 똑같은 결론이 된다라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 무권 처분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돼야 되는데 이 특별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제3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취득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꼭 물어보게 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립 과정의 고장과 내용으로 인한 고장, 과정 고장, 내용 고장을 이것 때문에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용의 고장이 났을 때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라는 특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아는가, 그것 자체를 알자. 그러한 이유에서 성립 과정의 고장, 그 다음에 내용으로 인한 고장 두 개를 구별한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내용으로 인한 고장 가면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입문때 이거 확실하게 잡아두시는 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다. 제3자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제3자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가장매매가 있었죠. 가장매매가 있었습니다. 갑하고라고 가장매매. 그랬고 이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일단은 최소한 어떻습니까? 갑하고 을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것 자체 이 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사람 제일 첫 번째 당사자 이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상속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아들,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았다. 그럴 때 이 상속인은 당사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도 일단 제외가 된다. 당사자는 제외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 이런 경우가 바로 제3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3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갑을 가장매매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사자 이외의 자. 그렇지만 상속인은 당사자하고 똑같으니까 제3자가 아니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조금 전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한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령 제가 이제 그 재산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가장매매를 하고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주도에 있는 개똥이 당사자 이외의 자죠. 제3자죠. 이러한 사실 모르고 있죠. 선이죠. 그런데 그 개똥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지는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까? 부산에 있는 소똥이 당사자 이외의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제3자를 판례는 축소를 합니다. 축소라는 말은 원래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을 하는데 그 보호의 필요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사 이외의 자 모두 다 제3자라고 할 필요는 없겠다. 소똥이 개똥이를 제3자라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축소를 해버리냐면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요렇게 축소를 합니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선의일 때 보호가 된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매매를 체결을 했으니까 이걸 기초로 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매매를 했으면 이쪽에서는 가짜긴 하지만 가장 대금 채권이 생기겠죠. 이걸 기초로 가짜 채권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양수받은 사람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기초했단 말은 얘 때문에 발생한 요 대금 채권 이거에 대해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이 병다시도 해당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등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병도 역시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이라는 친구가 무단으로 즉 권한 없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야 정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제주도 좋게 이 주택에서 무단으로 거주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정이 임차인이었다고 가정을 하시고 임대차가 끝나버렸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지금 집을 못 비워주고 권한 없이 살고 있다. 그게 바로 무단 거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미부터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서 이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매매는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한테 있습니다. 그럴 때 소유자가 얘가 이 병다시한테 자기가 소유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이라면.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니까 소유자이면서도 주장을 못한다. 소유자이면서도 얘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한테는 너 나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다. 왜? 얘는 제3자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한테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얘한테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이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러한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무효를 바로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상대적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상대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러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 친구들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러한 것을 상대적 무효다. 그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이 나오면 반대말은 절대적. 그래서 이 절대적 무효는 뒤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보시면 36페이지입니다. 하단 42번 제목 제3자. 민법에서는 또한 제3자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 그것이 우선 그 규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행위 내지 사건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다. 갑을 이외의 사람이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108조 제2항은 전항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거기서 제3자가 우선 허위표시 행위의 당사자 갑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모두 거기서 말하는 제3자에 속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판례는 이거를 축소를 한다. 예를 들면 앞 42의 예에서 가장 매매에 기하여 소유권 등기를 B에게 넘긴 A는 그 부동산을 권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는 정의로 되어 있죠. 정의에 대해서도 제3자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포함한 당사자 이외의 자죠. A에 대해서도 얘가 당사자 이외의 자니까 그가 선인한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가? 아니다. 판례는 축소를 한다. 판례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란 허위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이 법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말하는 것이다. 만 위에다 땡 하나 저만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무단 거주하고 있는 C는 제3자에 속하지 않으므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므로 A는 그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 예를 들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다음에 이제 착오는 지금 우리는 입문 강의 때는 그 개념 자체만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불리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지금은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착오가 뭔가 그 개념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9조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목 조문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이거를 우리는 그냥 착오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그랬고 이 착오와 관련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창신상의 사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 자체에서 발생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다른 판례와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꼭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갑은 누구냐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인데 이게 상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갑이 여기 101호 상가를 이제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놨는데 이 중개사가 어떤 착각을 해버리냐면 이 목적물, 매매의 목적물인 101호의 동일성에 대해서 착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동일성에 대해서 착각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101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1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버리냐면 이 101호를 왜 매물로 내놨냐면 이 상가 건물에서 대표적인 쪽박집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편에 104호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대박집입니다. 대박집이고 이 대박집의 이름이 바로 창신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101호가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이 창신상에 대박집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을한테 쪽박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까? 대박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미
동일성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을한테는 대박집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거죠. 야, 진짜 죽이는 물건이 매물로 나왔다. 빨리 잡아라. 그러면 너 대박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을이 직접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다면 이 101호가 대박집이 아니라 쪽박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확인을 안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결국에는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중개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는 몇 호가 적어져 있겠습니까? 101호. 이렇게 적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 갑, 매수인 을하고 도장 꽝 찍었습니다. 도장 꽝 찍고 대박에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건물을 보러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파리만 날리고 있다. 파리만 날리고 있다. 이러할 때 을의 의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의사. 어디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렇죠. 대박집. 그런데 계약서의 표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쪽박집. 이처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데 이거 의사 표시하고 있을 때 계약서 쓸 때 을은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신나서 지금 대박을 꿈에 안겨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오에서는 모르고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비진입 표시는 알고 통정의 표시는 알고 플러스 짜고 합의까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착오는 다 불일치인데 이렇게 모르고 그러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아느냐 알고 짰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비통착 이렇게 불린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도대체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매매계약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유효죠. 왜 그렇습니까? 갑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지가 착각해놓고 그 책임을 갑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원칙만 너무 고수를 하다 보면 이제 을이 좀 불쌍해지는 가혹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결국에는 착각에 빠지고 이런 과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갑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 조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갑의 신뢰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을 이러한 경우에도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아무 때나가 아니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이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은 취소된 거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서에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큰 잘못인 때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본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단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는 원칙을 적어둡니까? 예외를 적어둡니까? 원칙을 적어두죠. 그 다음에 단서에는 예외를 적어둔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적어지면 원칙과 예외가 적어져 있으면 바로 이 부분은 입증 책임과 관련이 됐다. 이제 이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관련된 입증 책임 그거는 시험에 나오게 되고 또 나오게 되면 나왔고 이미 기출이 됐고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미 우리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착오의 핵심 요건은 쭝쭝이 됩니다. 쭝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중인데 중중하면 재미없죠. 중중.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것이 바로 핵심 요건이 된다. 그랬고 여기에서 이 사설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은 본문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것은 단서에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본문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착오에 의해서 지금 의사표시를 한 이 을을 표의자, 그 다음에 을의 상대방, 이렇게 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착오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표의자인 을이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인 갑이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취소하겠다고 공격을 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격을 하면서 들어가는 적극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 단서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이 방어를 하려고 하는 소극 요건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거 자체는 이 을, 즉 표의자, 얘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표의자가 입증. 그럴 때 이제 이 단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게 된다.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을이라면 어떤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해당하니까 취소하겠다. 공격하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입증을 하면 이제 갑이 아니다. 방어하면서 소극. 너는 취소하지 못한다. 왜?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입증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최종 결론으로 이 창신상의 사건에서는 을의 착오 취소가 받아들여졌느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긍정이 됐습니다. 긍정이 됐다. 그러면 착오 취소가 긍정이 됐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착오 취소가 긍정이 됐다라는 말은 착오 취소의 이 핵심 요건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은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이 가서 확인을 안 해본 것, 이거는 과실은 있다. 그런데 통상 아무것도 말 않고 그냥 과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입니다. 경과실. 보통의 과실은 있다. 하지만 왜 을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문가인 중개사 말을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보통의 과실, 경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이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나중엔 또 어떤 판례하고 연결되냐면 이거는 중개사를 통했었죠. 그러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착오 취소가 인정이 될 것인가 그랬을 때 23회 기출 판례로 나왔던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했다 해서 저는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이다. 비교 판례로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 이때에는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증 책임도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판례 이 부분도 이 판례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창신상의 사건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창신상의 사건 말만 하면서 그려도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입증 책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과실에 의해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낙장불입, 고스톱 치시다가 낙장불입 잘못해가지고 표를 잘못 냈다는 겁니다. 그걸로 판 무효, 나가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신정 그럴 때 구정 때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스톱을 치는 건데 그 원칙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난다는 겁니다. 명절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게는 해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 그래서 뭐 똥쌍피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국진 같은 거, 좋은 거, 그런 거,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랬고, 이 부분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 보시면 착오. 앞에서 살펴본 허위 표시나 비진위 표시는 당사자가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 진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경우지만, 물론 허위 표시는 어떻습니까? 알고 또 짜고 나아가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매수의 청약서를 타이핑하면서 1,000만 원이라고 할 것을 깜빡 잘못해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하여서 상대방에게 보내니까 상대방이 이를 매도인이죠. 1억 원에 산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좋다고 시성 나간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한 착오가 있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낙장, 불이익. 이는 세상살이의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저지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지 상대방의 이것을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만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존재하고 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때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소를 실제로 하더라도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러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고 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판례 공부해라. 판례에서 다 정하고 있다.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